아, 우리 정입장님들, 예, 예. 독일 국제 공산주의자들에 따르면 3인당과 노조가 1차 대전에 참여한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혁명의 최초의 의회주의와 노동조합주의에 반대하여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에트가 제기된 것은 실질적 운동이었고 그것은 옳았다는 것이다. 독일혁명 당시 병사평의회가 알토나 주둔 제9군단, 하노버 주둔 제10군단을 장악하는 등 도시 지역까지 평의회가 구성돼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통제했다. 제1차 전독일 노병평의회 총회는 독일 사회주의 공화국의 중앙평의회를 선출하고 이 최고의 평의회 기구에게 제국정부와 프로이센에 대한 의회적 감독의 권한을 위임했다. 1919년 본 미넨에서 바바리아 레테공화국을 창설했다. 에센 노병평의회는 루르 지방의 광산의 사회화를 독자적으로 계시토록 결의하고 임금, 가격 등 산업을 통제했다. 하지만 제국정부는 전국적으로 노병평의회를 유혈 진압했다.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러시아식의 소비에트 운동이 1차 대전이 독일에서 패배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가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독일 일부에서 실제로 러시아식의 소비에트 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로자가 독일 혁명식을 하자고 주장한 거고 다수파들은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관계, 즉 독일 소수 일부 지역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었다는 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고. 자, 요거는 우리 함께남 동시 차례인 것 같아요. 요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색깔 좀 없애주세요. 자위 공산주의자들은 독일 공산당에서 제명당하자 독일 공산노동자당을 창당했으나 곧 쇠퇴했다. 일부는 제3인터내셔널에 합류했다. 안토니 파네콕 등 KFAPD의 이론가들은 정당 조직 반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상들을 고안해냈고 그 결과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KFPD는 세계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들어섰으며 독일에서의 경제, 정치적 상황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발할 만큼 무르익었다라고 파악하고 독일 혁명의 문제는 독일 프롤레타리아트 의식 자체의 발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의회에 참여는 계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평의회 체제를 주장한다. 네. 그러니까 독일 3인당이 크게 세 가지로 됐다는 거야. 독일 3인당. 다수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파예요. 의회주의로 가죠? 의회주의. 오늘날 독일 3인당이야. 그 다음에 제일 소수파인 공산당.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당이 소비에트 혁명을 한 거죠? 소비에트 혁명을 지향. 근데 공산당보다 더 과격한 당이 있었다는 거, 과격이랄까? 이 공산당보다 더 나아간 이 공산당 안에 소수파가 있다는 거. 이들이 바로 평의회주의자야. 이들은 뭐냐면은 중앙집권적인 당을 반대해. 중앙집권 정당을 반대. 왜? 평의회잖아, 평의회. 평의회는 어때? 평당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말 멋있죠? 평당원 민주주의.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야, 무슨 지도부를 뽑아? 중앙위원, 뭐 그런 걸 왜 뽑아? 중앙위원회를 왜 해? 대의원대회를 왜 해? 총회를 해야지, 총회. 그런 말 많이 듣죠? 총회가 최고기가 아니라 당원 민주주의 해야지, 응?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총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말 멋있죠? 총회.
30명, 40명이면 총회를 한대지만 3,000명, 4,000명, 2만 명, 3만 명, 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직접민주주의 전체 총회 하자는데 몇백만 명인데 총회를 무슨 수로 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평의주의자. 그래서 차이점 뭐냐면 정당을 부정해. 중앙집권당. 즉 레닌을 부정하는 거죠. 레닌의 전위정당이잖아. 레닌의 전정당을 부정. 소비에트만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 왜? 레닌의 전위정당이었기 때문에. 소비에트만 있어야 되는데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공산당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련 혁명은 사실은 레닌과 같은 엘리트들이 한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멸망하는 입구에 있다. 이제야말로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봉기할 시기다. 그래서 봉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봉기할 시기에 봉기를 못하는 거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혁명의식이 부족해서 그래. 주사파 같네. 그죠? 주체의 사상에서도 그러잖아. 문제는 사상이야. 그러잖아. 그죠? 사상이 있으면 다 돌파할 수 있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혁명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지 몰라. 맨날 나 어떤 아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자본주의가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제야말로 프롤레타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해야 될 때다. 자본주의는 대공황으로 붕괴할 거야. 30년 동안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지. 이걸 이제 좋게 말하면은 극좌파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야? 관념론자죠. 관념론자인데 과격해. 이게 되게 문제야. 과격한 관념론자들이. 그죠? 옛날에 우리 집회할 때 보면 10만 명 이렇게 집회하면 그 중에 몇백몇 명이 꼭 과격해가지고 쇠파이프 가지고 폭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무슨 집회야? 빨리 저기 돌이나 던지고 저기 경찰하고 싸움이나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의주의자죠.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공산당에서도 더 급진적이랄까? 급진적이라 표현은 안 되고 더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개인주의라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조직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거죠. 지도부와 정당을 부정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노진우 동지가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못 읽어요.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창울 동지가 읽어봅시다. 또한 네. 그들은 노동조합 역시 독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노동조합의 반혁명적 성격은 노조의 구조와 작동 방식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노조의 파괴만이 독일에서 사회혁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안으로 공장 평의회를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1926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축출됐다. 이후 이들은 의회를 통한 혁명이라는 혁명적 의회주의에 반대했다. 또한 이들은 소련이 부르주아 국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소련이 주도하는 코민테른이 국제주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으며 코민테른의 통일 전선 방침에 반대했다. 아까 중앙집권적인 정당에 반대했다 그랬죠. 한 발 더 나가서 노조에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노조에는 관료들이 있잖아. 중앙집권적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 있잖아. 대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조도 반대하는 거. 그래서 말은 멋있게 하겠죠. 노조 경제투쟁만 하고 노조 관료들 한번 관료되면은 계속 해먹고 노조위원장 계속 해먹고 투쟁은 안 하고 조합비로 말이야 흥청망청 쓰기나 하고 노조 필요 없어. 그럼 뭐 노조 대신에 뭐 하는? 아니 조합은 우리 노동자 평의회를 하면 되잖아. 노조가 왜 필요해? 공장 평의회를 하면 되지. 그래서 정당도 부정하고 노조도 부정해.
말은 멋있어 보이죠. 말은 멋있어 보여. 지금도 말은 멋있어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여. 간단히 말하면 모든 조직을 부정하는 거야. 총애만이죠, 총애만.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죠.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쫓겨나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소련의 관료, 그죠? 관료 부르주아 국가다. 코민텔은 아니다. 소련이 주도하는 거라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의주의자. 이 평의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되게 멋있어. 정당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노조를 부정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정당과 노조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당과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들이 중앙집권적인 지도부가 없는 정치부대가 없다면 뭘로 싸우겠어요? 총해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자, 이거는 우리 또 그 함께하는 동자 읽어봅시다. 특히 이들은 공산당들이 반파쇼 민주주의 통일전선이라는 코민테르의 지침에 따라 제2차 대전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다만 이들은 혁명적이라는 조건 아래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막스 및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프롤레타리아트 의식이 단련되는 공산주의 학교로 파악했다. 다만 노조의 투쟁을 통해 개량주의 지도부를 축출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혁명당 국제서기국은 노동과 자본의 중매기관인 노동조합을 혁명기관으로 변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평의주의자들이 어때요? 이제 모든 조직을 반대하니까 백가쟁맹식으로 막 여러 주장을 하겠죠? 나라마다 달라. 평의에도 이제 평의에도 이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조합과 정당을 완전히 부정하는 평의회가 있고, 그러지 않고, 당과 노조의 중요한 경우, 그죠? 그 당이 혁명적인 정당이고 그 노조가 혁명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노조와 정당은 비혁명적이다. 아주 예외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노조와 당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도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노동조합을 혁명기관으로 변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당과 노조가 필요해요. 노동조합이. 근데 노동조합은 혁명기관이 아니에요. 노동조합 하면서 자기가 혁명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노동조합 하면서 마치 노동운동, 전체 운동을 지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잘못된 거죠.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혁명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 관료는 혁명가가 아니야. 그건 우리 함계남 동지나 이창을 동지나 겪어봐서 알 거예요. 노동조합의 제일 임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게 제일 임무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계남 동지 차례인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각국의 평의주의자 혹은 자유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펼치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레닌주의의 전위당론과 민주집중제가 공산당을 독재 집단으로 타락시킨다고 봤다. 로자의 주장을 수용해 혁명적 정당은 노동계급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봤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자 평의회는 혁명이 성숙할 때 등장하는 노동자 계급의 자생적인 조직이고 노동자 계급의 권력과 동일하므로 공산당의 지시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소수파야. 맨날 소수파 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야당만 하고 맨날 비판하는 거 있잖아. 집행부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조직하잖아. 중앙집권적 조직하면 안 되고 지도자가 이렇게 파쇼적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는 그 안에서 다 중앙집권하고 지도자가 다 있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쪼개져가지고 너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다수파를 비판하는 거야. 중앙집행부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나 노조의 지도부를 비판하죠. 근데 비판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귀에 쏠긋해. 그런데 비판 정도가 아니라 당과 노조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산당을 독재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노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정당은 노동계급을 지도해줘서 안 된대. 그냥 혁명을 선전선동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공산당 지시에 복종할 필요도 없다. 간단히 소수파야, 소수파. 소수파들이 그러죠. 집행부 의견 따르지 말자. 집행부에 반대하잖아. 이렇다는 거지. 스탈린주의다. 뭐, 트로츠키주의다. 상대방을 갖다가, 뭐, 주사파다. 이렇게 상대방을 규정하잖아, 집행부를. 그러면서, 저건 잘못됐으니까 따를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조직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평의회는, 이론적으로는 당과 노조를 부정해요. 비판이 아니라 하는 거고, 조직 이기주의는 기성적인 이미 존재하는 당과 노조를 부정하면서 대중들을 자기한테 땡겨 올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비판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옛날로 데모할 때 치면은 막 연설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연설할 때입니까?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집행부가 지금 연설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바깥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한겨레 동지 그런 선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도망가죠, 도망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맹동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막스도 이런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우익기회주의자, 싸우지 말자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투쟁 우리 하지 말고 타협,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시대도 없이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인데 왜 그래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당과 노조의 집행부가 아니니까, 다수를,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데모하는데, 몇백 명이 쇠파이프 화염병 던지고 해서 그 5만 명을 다 폭투로 이끌었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하겠죠. 뭐, 체류탄 던지고 난리 구시대에서 다, 집회 대우는 다 흩어지겠죠. 그날 집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걸 기회로 해서, 집회한 주도부죠. 집행부 다 잡아가고. 그렇지만 이런 집행부를 반대하는 이런 소수파들은 거기에다 아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자기들은 아무 오히려 더 좋아해. 그런 상황에서 중앙 집행부가 혼란에 빠지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대중들이 자기들한테 올 수 있을 거라고. 막스가 이런 봉기주의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봉기주의자들하고 싸웠을 때 선택한 전술이 뭐였을까요? 오진우 동지 어떤 전술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조직 내에 맨날 싸우자 하는 맹동주의. 예? 어떻게 해요? 밀고 해서 잡아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밀고 해서 잡아가라고? 오,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 밀고는 아니고 반대고,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켈른 공산주의자 동맹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막스의 말단 그 조직원이 실수로 잡혀가지고 문서가 드러나가지고, 이게 조직 사건이 된 거예요. 문서가 들통이 났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봉기 같은 게 들어있어. 조직 사건이 됐는데,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우리 조직하고 상관없이 봉기주의자 놈들이, 이놈들이 공안하고 짜고 친 거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봉기주의자 놈들이 배신한 거다. 이렇게 막스가 주장했어요. 켈린 공산주의자 동맹 사건이라는 막스가 책도 써서 거기에서 자기 조직원이 일으킨 사건인데, 봉기주의자한테 뒤집어 씌웠어. 맞아. 그런 방법도 썼어요. 또 어떤 방법을 썼을까? 조직 내에 맹동주의자들이 있어.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조직을 깨고 딴 데 가서 새로 조직을 만들어요. 도저히 그 안에서 걔들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대중들이 걔들 말에 그러거든. 싸우자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직을 해산하고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도 공산주의자 동맹 이것도 해산해요. 이거는 이제 샤퍼라는 사람, 이런 봉기주의자들이, 아니 프랑스 파리에서 1848년 혁명에 실패해서 다 잡혀가고 잔당만 남아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조직이 개멸됐는데 몇 명 안 돼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동맹 회의를 하는데 이 봉기주의자들이 영국에서도 계속 무장봉기하자고 그런 거야. 계속 무장봉기하자고. 막스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을 해산시켜요. 제일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야. 제일 인터내셔널에서는 여기는 봉기주의자가 누가 있냐? 바쿠닌이 있었어. 바쿠닌.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막스가, 야, 우리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봉기하려면은 중앙집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중앙집권 지도부를 건설하자. 그러면은 바쿠닌이, 야, 지도부 같은 게 왜 필요한데? 평의회로 해야지. 평의회. 막스 보고, 야, 네가 너 대장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회의하면은 이 사람이, 바쿠닌이, 지금이 회의할 때야? 우리 봉기해야지. 봉기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막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본부를 미국 뉴욕으로 옮겨요. 유럽이니까 본부를 뉴욕으로 옮기니까 못 쫓아오죠. 그래서 뉴욕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그냥 조직이 그냥 휴지부지되게 망하게끔 가만 놔둬버려. 이 정도로 맹동주의자들은 다루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익, 이런 걸 기회주의자 그래요. 과격한 기회주의자. 그래서 우익 기회주의자보다 좌익 기회주의자가 엄청 힘듭니다. 이거. 조직에서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좌익 기회자. 지도부가 어떤 투쟁 계획을 세우면 그걸 다 무너뜨려요. 자기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충돌. 그래서 지도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집회를 하죠. 그래서 집회를 해서 선동을 해서 고조를 시키죠. 고조를 시켜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순간 때 대중적인 어떤 그 시위나 이런 걸로 나가는데 그 앞단계에서 앞서서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그 충돌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충돌 상황을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운동 보면은 이런 경우를 운동의 지도부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부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 함께남 동지는 운동하면서 이런 맹동주의자 만난 적 있어요? 맹동주의자는 반드시 있죠.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함께남 동지가 만난 맹동주의자 얘기 듣고 끝낼까? 한 5분만 한번 얘기해봐요. 경험이 있으면. 글쎄요. 됐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부일 때는 이 맹동주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해야 돼. 설득이 안 되면은 조직에서 축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도부가 아닐 때는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주장대로 됐을 때 그 이후에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대중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퓰리즘은 우익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좌익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 줄만 읽고 우리 끝냅시다. 자, 이창훈 동지가 요거 하나만 읽고 끝냅시다. 저희 공산주의자에 따르면 소련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이들은 10월 혁명을 초창기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농촌 부르주아 혁명, 즉 이중혁명으로 규정했으나 나중에 부르주아 혁명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한다. 소련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 의회인 소비에트는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수기였다. 결국 공산당 관료가 자본가처럼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10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에 가깝다. 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과 부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비판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련의 문제 사회가 많죠. 여기서 소련 이 자유공산주의 하는 비판들이 맞는 말이 맞아요. 자, 소련의 소비에트가 민주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수기였다. 소련의 그 정치국이라든가 소련 지도부,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많죠. 공산당이 뭐 일당 독재한 것도 맞고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비판인데 이제 부정으로 나아가는 거. 부정으로 나가는 거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소련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프롤레타 혁명이었다는 거야. 소비에트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농민들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의 혁명이었다. 농민은 소농민이죠. 자영농이죠. 그 소부르자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처음에는 노동자 혁명에서 농민, 소부르자 혁명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바꾸고 아예 처음부터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의 혁명이었다. 그죠? 이거는 비판이에요. 처음에는 도시 프롤레타 소비에트가 많이 나중에는 농촌, 소농이죠, 소농. 소농들이 많이 들어왔다. 왜냐면 소련은 아직도 농업 국가잖아요, 소련. 러시아 혁명 당시에 농민이 대다수였단 말이야, 농민이 대다수고, 노동자는 소수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도죠. 황제가 있는 수도, 그 수도에서는 도시 프롤레타 많아서 그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혁명이 대의로 나서는 농민이 다수였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 그때, 나중에는 아예 통째로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그 부르주아 혁명. 한계는 있지만 러시아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 이거는 소련을 비난한 트로츠키가 소련을 비난했는데 트로츠키는 뭐라 그랬냐면 소련은 노동자 국가다. 근데 변질됐다. 문제가 많다 이거지. 변질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의 산물이다. 근데 스탈린에 의해서 변질됐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가서 아예 소련이 자본주의라는 거야. 아예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부정이죠.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세계사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에 의해 가지고 어때요? 러시아와 중국의 인민들의 삶, 그죠? 러시아와 중국의 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 러시아, 중국 엉망진창이었죠. 진짜 후진국이었죠. 미국과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생산력, 이런 게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소련이 무서워서, 사회주의가 무서워서 어때요? 자본가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복지국가. 복지국가가 왜 북유럽에 왜 많아요? 소련하고 가깝기 때문에. 북유럽이 스웨덴 같은데, 소련하고 가깝죠, 스웨덴이. 그러니까 소련이 무서워서 복지국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거는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바로 러시아 때문에 노동자에게 모두 투표권을 줬죠. 보통선거.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해서 소련에서 사회주의 되면 노동자한테도 투표권을 준대. 근데 우리 자본주의는 노동자한테 투표권을 안 준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어쩔 수 없이 노동자한테 다 보통선거를 다 한 거예요. 소련 혁명 이후에 보통선거가 일반화됐어요. 이와 같이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 역사에 엄청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비판하는 건 상관없는데
혁명을 부정해서 애초부터 부르주아 혁명이어가지고 일어나서는 안 될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익 맹동주의자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비판과 부정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비판하면서 끝에 가서 부정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민주노총 문제가 많죠. 뭐 여러 가지 비판은 민주노총 문제가 많아. 그래서 비판하는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 민주노총을 부정하는 거야. 민주노총 없어져야 돼. 그리고 민주노총 NL애들이 다 잡았기 때문에 NL은 NL끼리 민주노총 만들고 PD는 PD끼리 민주노총 만들고 트로츠키는 트로츠끼리 민주노총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따로따로 돼야 돼. 총연명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부정하는 거야, 부정.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해요. 왜? 단체 교섭을 하려면은 파업에서 공장을 멈추게 하려면 노조가 하나 있어야지 합의가 돼가지고 멈추지. 노조가 여러 개 있어 서로 경쟁하면 A 노조가 파업하고 하면 B 노조는 사측하고 협상해서 회사 돌리면서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실제로 노조끼리 그래요. 싸운단 말이야. 경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노조는 하나로 단결되지 않으면 협상력, 투쟁력이 없어. 실제로 사측의 양보나 국가의 양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과 부정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티격태격 싸워야지 쪼개지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